그날 새벽이었어요. 지하층에 새들어 살던 총각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외쳤죠.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순간 아무 이유도 몰랐지만 나는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집이 터질 듯 밝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불빛 속엔 아직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2시였어요. 시계 초침이 딸깍 딸깍 소리를 내고 있었죠. 밖은 고요했고 바람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얼른 도망가세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도망이란 말을 들을 나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지하방에 새 들어사는 그 총각이었어요. 민수라고 말수가 적고 인사만 하던 청년. 나는 황급히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리는 소리만 쿵, 쿵. 겁이 덜컥 났어요. 이 시간에 왜 저러지? 무슨 일이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그 순간 민수 얼굴이 달빛 아래에 보였어요. 그는 숨이 가빴어요. 전기 쪽이 이상해요. 할머니, 지금은 밖으로 나가 계세요. 그 말이 너무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계단을 내려왔죠. 무슨 전기요? 그는 고개만 저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위험해요. 그 목소리엔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믿었어요. 민수는 지하로 뛰어내려가더니 문을 세게 닫았어요. 안에서 딸깍딸깍 금속 소리가 들렸죠. 그때였어요. 순간적으로 불이 번쩍 켜졌다가 꺼졌어요. 그 짧은 불빛 사이로 민수 그림자가 벽에 스쳤어요.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지하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죠. 겁이 나서 밖으로 나와 담장 끝까지 걸었어요.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죠. 내가 왜 도망을 쳤을까? 그냥 안에서 기다릴 걸 그랬나?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그렇게 새벽이 다 밝을 때까지 나는 담장 옆에 서 있었어요. 아침이 되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됐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어제 일을 곱씹었죠. 그 총각 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이 켜졌다 꺼졌는데 집안엔 그 어떤 냄새도 타는 흔적도 없었어요. 혹시 내가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에요. 문 앞 슬리퍼가 젖어 있었어요. 그건 분명 누군가 급히 뛰어왔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지하방 쪽에서 들리던 전기 소리도 멈췄어요. 평소엔 약하게 윙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나는 문 밖을 몇 번이나 내다봤죠. 민수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하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가 사는 방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 총각 나를 구한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눈만 감으면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들렸거든요. 쿵, 쿵. 할머니, 도망가세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겁보다 걱정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문 두드리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얼른 도망가세요. 그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질 않았어요. 새벽 내내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다가 겨우 아침이 밝았죠.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습관처럼 라디오를 켰죠.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속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평온하게 들려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그럼 그 총각은 왜 그랬던 거지?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 앞으로 가봤어요. 밤새 열어둔 문턱에 먼지가 희미하게 앉아 있었고 현관 앞엔 발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젖은 슬리퍼 자국이었죠. 누군가 새벽에 분명히 올라왔던 거예요. 지하문을 내려다봤지만 그곳엔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었어요. 속으로 저 총각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이웃 최 씨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어제 새벽에 시끄럽더만요. 그 밑에 사는 총각 또 무슨 짓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이라니요? 아니 밤마다 전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젊은 것들이 괜히 전기 건드리다 불이라도 내는 거죠 뭐. 나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민수가 그런 사람일 리 없었거든요. 그 총각은 항상 고개 숙여 인사하고 설거지물 소리조차 조용히 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럴 리 없는데. 점심 무렵 나는 부엌 밑수도를 틀다가 잠시 멈췄어요. 어디선가 희미하게 탄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봤죠. 전등 근처도 확인하고 멀티탭도 만져봤는데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민수가 그날 뭐라 했더라? 전기 쪽이 이상해요. 그 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지하문 앞까지 내려갔어요. 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보니 잠겨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두려워서 문을 열진 못했어요. 어쩐지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수 씨?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어둠 속엔 그냥 고요만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이웃 아줌마가 김치를 나눠주러 왔어요. 할머니 밑에 그 총각 요즘 보여요? 아니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그 사람 우리 가게에서 전등 고쳐줬었는데 참 착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봤을 땐 뭐에 쫓기는 사람 같더라니까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쫓긴다니 누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밤이 되자 지하 계단 입구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불빛 하나에도 민수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그 총각이 처음 이사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날도 비가 왔죠. 짐이라고 해야 낡은 가방 2개뿐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지하방 비었나요? 그때 그가 그렇게 물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웃던 표정이 선했어요. 나는 이런 집 좋아하겠어요? 했더니 그는 잠깐 웃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조용한 곳이면 돼요. 불빛만 잘 들면요. 불빛이라니 그때도 전기를 신경 썼던 걸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늘 밤늦게 귀가했고 가끔 전등을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땐 그냥 일 때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밤새 방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문틈 바람이 스치면 자꾸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망가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길게 남는지.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잠그지 않아요. 혹시 모를까 봐요. 그 총각이 돌아와 이제 괜찮아요 하고 말해줄 것 같아서요. 이상하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민수가 본 이상한 전기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커피포트를 켰는데 불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플러그를 빼고 꽂아도 마찬가지였죠. 전기선이 문제인가. 문득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총각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전기 쪽이 이상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슬리퍼를 신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늘 눅눅했어요. 겨울 내내 비가 새서 그런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전날 내린 비 때문인지 공기도 차가웠어요. 문 앞엔 며칠째 식은 도시락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젓가락이 꽂힌 채 굳어 있었고 플라스틱 그릇 위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민수 씨?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하지만 안쪽은 고요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한 발, 두 발. 계단을 조심히 내려갔어요. 지하방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 나왔어요. 습한 공기가 살짝 미끌거렸죠. 문을 살짝 밀자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어요. 불빛은 없었지만 천장 구석에서 햇살 한 줄기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떠돌고 있었죠. 나는 숨을 고르며 안쪽을 살폈어요. 작은 책상 위엔 작업용 장갑 한 켤레와 드라이버, 절연 테이프, 그리고 낡은 공책이 있었어요. 공책은 반쯤 젖어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누전 경고등 이상, 배선 확인 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민수 글씨였어요. 며칠 전에 도망가세요라던 그 다급한 얼굴이 떠올랐죠. 이게 뭐야 경고등이라니 그날 이걸 보고 나한테 말한 거였나? 손끝이 떨렸어요. 공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문득 옆 구석에 놓인 커다란 가방이 보였어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죠. 안엔 전선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색깔도 길이도 제각각이었어요. 이게 다 뭐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평소에 말없이 들고 다니던 가방, 그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가방 아래 바닥에 얇은 철심 몇 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무심코 주웠다가 손가락을 베었죠. 날카로웠어요. 이런 게 왜 여기에? 그 순간 위층 어딘가에서 탁 하고 불빛이 깜빡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하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위에서는 갑자기 조명이 한 번 번쩍하고 꺼졌죠. 나는 급히 지하문을 닫고 올라왔어요. 계단을 뛰어오르는데 발바닥이 미끄러졌어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위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민수가 그걸 본 거구나. 그날 새벽 전선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 불러냈던 거고. 속으로 그럼 그 총각은 지금 어딨지?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불빛만 봐도 심장이 뛰었어요. TV를 켜면 화면이 번쩍이고 냉장고 소리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집안 어디선가 전류가 도는 듯한 지직 소리가 계속 났어요. 나는 전등 스위치를 내리고 하얀 커튼을 닫고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포트 불이 켜지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이상했죠. 손끝이 찌릿하고 공기마저 눅눅했어요. 눈을 감으니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지금은 위험해요. 그 말이 귓속에서 다시 들렸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득 궁금했죠. 그 방엔 아직 민수의 짐이 그대로 있을까? 그 노트와 가방은 혹시 나한테 무언가를 전하려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지하문 앞을 지나는데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딸깍. 마치 스위치가 혼자서 켜졌다 꺼지는 소리 같았어요. 설마 민수가 아직 거기 있는 건 아니겠지? 나는 문 손잡이를 쥐었다가 놓았어요. 도저히 열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가 남긴 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요.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민수가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지하방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누가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문틈으로는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민수 씨?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안쪽은 고요했어요. 숨소리 하나, 발자국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처음엔 어디 잠시 다녀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계단 밑에 놓인 운동화 한 켤레만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죠. 흙이 묻은 채로 말라붙어 있었어요. 설마 이사라도 간 걸까? 그럼 인사라도 하고 갔을 텐데. 며칠 뒤 이웃 최 씨가 담벼락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밑에 총각, 짐 싸는 걸 본 사람도 없대요. 내가 봐선 도망간 것 같아요. 도망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믿을 게 못 돼요. 방세도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 많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총각은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냈어요. 심지어 명절엔 귤 상자도 한 번 갖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이라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죠. 최 씨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바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조심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가 돌아서며 흘끗 내 집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괜히 찝찝했어요. 민수 실종보다 그 눈빛이 더 불안했죠.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어요. 민수가 두고 간 짐을 정리하자. 그래야 혹시 돌아오더라도 얘기할 게 생길 테니까요. 지하로 내려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안쪽엔 먼지가 더 쌓여 있었어요. 냄새도 바뀌었어요. 한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의 냄새. 책상의 공책은 그대로였고 옆에 있던 드라이버엔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전선 한 가닥이 끊겨 있었어요. 민수가 고치려던 자리 같았어요. 나는 그걸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손으로 전선을 집어들었는데 끝부분이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누전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손뗀 흔적이었어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올라왔어요. 설마 그 총각 이걸 보고 나한테 말한 거였나? 나는 급히 전선을 내려놓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위층으로 올라오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손끝까지 식은 땀이 맺혔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켜뒀지만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게 됐어요. 바람이 부딪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누가 안에 있는 건지.
딸깍, 딸깍. 어제와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스위치가 켜졌다 꺼지는 듯한 소리. 나는 숨을 죽였어요. 민수 씨?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라디오가 지직하며 꺼졌어요. 마치 누가 전기를 내린 것처럼요.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전선 문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구멍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묻더군요. 할머니, 그 밑에 총각 이사 갔어요? 아니요, 아직 짐이 그대로인데요. 그 사람 며칠 전 우리 가게 앞에서 누굴 만나는 것 같던데요. 검은 모자 쓴 남자였어요. 둘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그럼 그날 새벽 도망가세요라는 말은 단순히 전기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다시 문 앞에 섰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길목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민수 씨 돌아오면 말 좀 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한테 그 말을 했는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한 줄기 스치더군요.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숨결이 섞인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민수 씨. 그날 당신은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거군요. 그런데 결국 사라졌네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현관 앞을 쓸며 그 발자국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길 바랐거든요. 민수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두드림 소리는 아직도 내 마음 안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며칠째 지하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죠. 문틈 아래엔 먼지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내 것도 아니고 민수 것도 아닌 이상한 발자국이었어요. 누가 여길 다녀간 걸까? 그날 오후 옆집 최 씨가 또 담배를 물고 서 있더군요. 할머니, 아직 그 밑에 총각 안 왔어요? 아직이요. 이상하네. 내가 몇 번 봤는데 말이죠. 그 총각 밤마다 전기암 쪽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뭔가 찝찝해서요. 그런 사람 들이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비아냥거렸거든요. 평소엔 인사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말끝이 날카로웠어요. 그가 돌아서는데 손에 들린 열쇠꾸러미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지하문 자물쇠랑 똑같이 생긴 모양이었죠. 그걸 본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 열쇠로 지하문을 연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부엌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이 우리 집 쪽을 힐끗거리는 걸 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급히 담배꽁초를 밟고 들어가더군요. 가슴이 싸늘했어요. 갑자기 민수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려왔어요. 할머니, 지금은 밖으로 나가 계세요. 그 말이 단순한 정기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를 지키려던 말 같았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들렸고 바람 한 줄기조차 없었죠. 그런데도 나는 창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민수가 돌아올까 봐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 그때 밖에서 또 발소리가 났어요. 계단 아래에서 툭, 툭 신발 밑창 부딪히는 소리. 나는 숨을 죽였어요. 누구지? 발소리가 지하문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 후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찰칵. 누군가 열쇠를 돌리고 있었어요. 나는 얼른 불을 껐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죠.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몇 초 뒤 발소리가 위로 올라왔어요. 나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최 씨가 땀을 닦으며 골목을 돌아 나가는 게 보였어요. 손에는 뭔가 작은 상자 같은 걸 들고 있었죠. 저 사람 왜 새벽에 지하에 간 거지?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가 살짝 돌아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가 어수선했어요. 민수가 쓰던 공책이 없어졌고 드라이버도 사라졌어요. 대신 바닥엔 철가루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밑 전기함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전선 하나가 새로 잘려 있었죠. 이게 뭐야? 나는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며칠 전 손 떼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열고 간 거예요. 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섰어요. 최 씨 당신이 뭐 한 거야? 입 밖으로 그 말이 새어나왔죠.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 집 아직 매매 안 하셨어요? 예. 갑자기 그건 왜요? 이 근처 오래된 주택들 위험하다길래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싸게 내놓으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너무 익숙했어요. 며칠 전 최 씨가 했던 말, 이런 집 들이면 안 된다. 그 말과 똑같은 뉘앙스였죠. 이게 다 우연일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껐어요. 집안을 가만히 둘러봤죠.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불빛이 잠시 켜졌다가 꺼졌어요. 그 불빛 속에서 민수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날 나한테 도망가라 했는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두려움보다 미안함이 컸어요. 그 사람의 말을 처음엔 그저 헛소리로만 들었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옆집 최 씨 창에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문 앞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그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섰죠. 가로등 불빛에 스친 얼굴, 그건 분명 최 씨였어요. 이제 확실해요. 그 총각이 지키려 했던 건 나였어요. 그리고 나를 위협하던 건 바로 옆집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전기 수리공을 불렀어요. 밤새 불이 깜빡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젊은 남자였어요. 작업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박재현 전기점검 기사입니다. 그는 인사를 하더니 바로 지하로 내려갔어요. 나는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작업등 불빛이 벽에 어른거리고 가끔씩 음하는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한참 후 그가 올라오더니 말했어요. 이거 누전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런 식으로 선이 끊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세요. 이건 마치 누가 칼로 잘라낸 듯 매끈하잖아요. 그 말에 몸이 굳었어요. 내가 며칠 전 그 전선을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촉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매끈한 절단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닿은 흔적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전선 피복도 살짝 벗겨져 있어요. 이대로 놔뒀으면 감전이나 화재 났을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끝이 떨렸죠. 그 총각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전기 쪽이 이상해요. 지금은 위험해요. 그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님, 그럼 이건 누가 일부러 손댄 걸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근처 다른 집들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대요. 요즘 오래된 주택 노리고 일부러 이런 사고 내는 사람들도 있다네요.
보험금이나 보상 노리고요.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럼 이 집도 누군가 노린 걸까? 그는 한참 동안 작업을 하더니 전선을 새로 교체하고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그날 오후 이웃 최 씨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밑에 사람 결국 문제 있었죠? 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각 수상하다고. 그의 말이 귀에 박혔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최 씨, 혹시 그 총각 방에 들어간 적 있어요? 그가 잠시 눈을 피했어요. 에이, 내가 왜 거길 들어가요? 그런 말하시면 곤란하지.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괜히 목을 만지며 말을 돌렸어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이런 집은 오래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는 담벼락을 돌아서 사라졌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민수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할머니, 지금은 밖으로 나가 계세요. 그날 밤 창문을 닫으려다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건 누전등이었어요. 하얗게 깜빡이는 불빛이 마치 누군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씨,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죠. 누가 왜 무엇을 노리고 있었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금에야 알겠어요. 그날 새벽에 도망가세요는 그냥 겁먹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외침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전등을 함부로 켜지 않아요. 불빛 하나에도 그 총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중얼거려요. 고맙다, 민수야.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전기 수리공이 다녀간 뒤로는 불빛이 안정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집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조용한데도 어딘가 불안한 느낌. 벽 뒤에서 누군가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민수 목소리가 아니었죠. 낯선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조금만 열었어요. 그는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혹시 이 집 매매 생각 있으세요? 매매요? 예. 요즘 이 근처 오래된 주택들, 전기 문제, 누전, 습기 때문에 안전 점검 대상이래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곤란하시잖아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에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 민수가 했던 말, 그리고 전기 수리공이 했던 말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누전이 아니라 누가 손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라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마치 무언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사고 얘기를 하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생각 없어요. 오래된 집이라도 내 손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히 손해보시기 전에 말이에요. 그의 말이 점점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안전, 정리, 손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 및 근육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문을 살짝 더 닫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엔 문제 없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 한쪽 모서리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그 젖은 자국이 왠지 모르게 민수가 남긴 종이의 얼룩과 비슷해 보였어요. 그가 돌아선 뒤 나는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걸 주워서 읽었어요. 한빛 부동산 대표 최영호. 순간 손끝이 굳었어요. 최영호. 옆집 최 씨의 이름이 그거였어요. 설마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나는 급히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그 남자가 골목을 돌아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셔츠, 검은 모자, 그리고 왼손에는 담배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자세가 옆집 최 씨와 똑같았어요. 그날 저녁 최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는지 골목 입구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니, 아직도 그 집 안 나갔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얘기해보죠.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짧게 끊겼어요. 나는 커튼 뒤에서 그를 지켜봤어요. 잠시 후 그는 전화를 끊고 담배를 피웠어요. 불빛이 번쩍할 때마다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가 그날 본 건 단순한 전기선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였다는 걸요. 밤이 깊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지하문을 바라봤어요. 그 문이 오늘따라 더 어둡게 보였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열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 민수 씨, 당신은 나한테 뭘 말하려던 걸까? 그때 도망가라던 말, 혹시 이 사람들 때문이었나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지하에서 민수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불 끄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희미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더군요. 눈을 떴을 땐 새벽이었어요. 창밖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지하문 앞엔 낯선 발자국이 하나 더 찍혀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누군가는 이 집을 노리고 있었고 그 총각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째 잠을 설쳤어요. 민수가 사라진 뒤로 하루도 편하게 눈을 감은 적이 없었죠. 밤마다 그 말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지금은 밖으로 나가 계세요. 그 목소리가 마치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내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지하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불이 왜 들어오지? 결국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민수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젠 두렵기보다 그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공기가 달랐어요. 습한 냄새 사이에 은근히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죠. 문을 밀자 먼지 덩어리가 흩날렸어요. 햇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그 속에서 먼지가 춤을 췄어요.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엔 텅 빈 컵, 마른 빵 조각, 그리고 작은 전등. 그런데 그 아래 공책 옆에 작은 검은색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얹힌 작은 녹음기.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죠. 나는 그걸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누전 경고 쪽지 옆에 있다는 건 분명 민수가 놓고 간 거예요.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지직하고 울렸어요. 오늘 밤에도 전기선이 끊어졌다. 누가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 놀라시겠지. 그래도 이건 기록해둬야겠다.
그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됐어. 불 켜지면 끝이지. 그 목소리는 짧았지만 또렷했어요. 낮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거기 누구예요? 그 순간 녹음은 뚝 끊겼어요. 방 안엔 침묵만 남았어요. 나는 녹음기를 쥔 채 손이 떨렸어요.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하로 내려와 전선을 끄는 범인이었어요. 그럼 그날 민수는 그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나한테 도망가라 한 거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에 쥔 녹음기가 땀으로 미끄러졌죠. 나는 급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햇살이 쏟아지는데 도리어 몸이 차가워졌어요. 점심 무렵 옆집 최 씨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까 누가 왔던데요? 남자 목소리 같이 들리던데. 그의 입가가 묘하게 올라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내 손에 든 검은 물건을 힐끗 봤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그건 뭐예요? 그냥 옛날 라디오예요.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중얼거렸어요. 라디오 같은 건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그 말투가 소름 끼쳤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나는 다시 녹음기를 틀었어요. 그 낯선 목소리를 몇 번이나 되돌려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는 익숙했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 매일 담배를 피우며 기침하던 옆집 최 씨의 목소리였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민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남기려다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별빛이 희미하게 떴어요. 민수가 어딘가에서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지킨 이유도, 왜 그 밤에 그렇게 급했는지도.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그때 지하문 틈에서 딸깍하고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마치 민수의 대답처럼 들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요, 민수 씨. 당신이 남긴 이 소리 절대 없애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녹음기를 수십 번은 돌려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들린 낮고 거친 음성. 됐어. 불 켜지면 끝이지.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듣고 또 들어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건 분명히 옆집 최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지하에 내려갔던 거지? 민수를 만났던 건가?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새벽에 도망가세요가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이해됐거든요. 아침이 되자 문 밖이 시끄러웠어요.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전기 수리공이 다시 왔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고의적인 손상이에요. 그는 전선이 끊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이 근처 몇 군데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어요. 주택 노인분들만 사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누가 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그 총각은? 그분이요? 그분이 아마 제보하려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분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몸이 굳었어요. 제보하려던 사람. 민수가? 점심 무렵 골목 끝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차가 다시 멈춰 섰어요. 창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니, 아직도 그 집 안 팔렸어요. 예.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정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그건 최 씨였어요. 그 사람의 낮고 거친 말투, 담배를 물고 운전대에 기대 앉아있던 모습, 명함 속 이름 최영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이 녹음 좀 들어보세요. 경찰은 처음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건 증거로 쓰기 어려워요. 소리만으로는 특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 한 경찰관이 녹음기를 돌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 목소리 혹시 부동산 쪽 최영호 씨 아닙니까? 그분 아세요? 작년에 불법 매입 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들은 오래된 집들을 일부러 손상시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던 거예요. 민수는 그걸 눈치챘던 거죠. 그래서 나를 도망치게 한 거예요. 민수 씨, 당신은 나를 살리고 그 사람들을 막으려 했던 거네요.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손에 쥔 녹음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안에 담긴 목소리,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용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옆집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불빛도 없었죠. 누군가 급히 떠난 것 같았어요. 담배꽁초가 현관 앞에 몇 개나 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부러진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죠. 나는 그 열쇠를 들여다봤어요. 끝부분이 반쯤 녹슬어 있었고 모양은 지하문 자물쇠와 똑같았어요. 결국 당신이었군요, 최 씨. 밤이 되자 나는 지하문 앞에 섰어요. 이젠 그곳이 무섭지 않았어요. 불빛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죠.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녹음기 옆엔 민수의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장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없을 때 이걸 본다면 경찰에 전달해 주세요.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지만 마지막 한 줄은 또렷했어요. 도망가세요. 그리고 살아주세요. 그래요, 민수 씨.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제 도망치지 않고 당신이 막으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문을 잠그지 않아요. 누군가 다시 문을 두드려도 이젠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그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외침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였어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죠. 그날따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지하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민수 씨 살던 집 맞나요?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어요. 민수의 눈빛이었어요. 예, 여기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그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저 민수 형입니다.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툭 떨어졌어요. 형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어요.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따뜻한 차를 내오자 그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가득했죠. 민수가 여기에 살았군요.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지하문 쪽으로 향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 씨,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동생은요, 예전에 전기 관련 일을 했어요. 배선 관리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동산 쪽이랑 엮여 있었죠. 노후 주택 일부러 고장내서 보상금 타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민수가 그걸 알고 경찰에 제보하려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회사에서도 밀려났고 어딜 가도 그 사람들 그림자가 따라붙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민수가 우리 집에 온 건 도망치려던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네요. 그 아이가 늘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 누군가는 이 일을 막아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는 손가락 사이를 꼭 쥐었어요. 동생이 이 동네 온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하에 있던 녹음기. 그거 민수가 남긴 거 맞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눈을 감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방 안엔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전기를 좋아했어요.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는 집불이 꺼지면 겁이 난다고 늘 손전등을 켜고 다녔죠. 그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던 애였어요. 그의 웃음은 금세 떨림으로 변했어요. 그 애가 전선 일을 하면서도 빛은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 지금 생각하면 그날을 예고한 것 같네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도망가세요 하더니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은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일처럼 누군가 또 피해 입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그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동생이 저한테 맡겼던 겁니다.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민수와 한 여자가 웃고 있었죠.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묘하게도 나와 닮아 있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랬구나. 나를 어머니처럼 본 거구나. 그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민수가 그랬어요. 내가 살던 집은 꼭 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지하문을 다시 열었어요. 햇살이 천장 구멍을 통해 들어와 작은 먼지들이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서 민수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의 빛이 나를 살렸어요. 눈을 감으니 그날 새벽 그가 두드리던 문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도망가세요. 그 말이 이젠 공포가 아니라 감사로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젠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잠시 들르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조심스러웠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하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수가 남긴 녹음기, 그 안의 음성이 이젠 내게서 떠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가야 했죠. 이제는 이 이야기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경찰서 복도는 차가웠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누전등처럼 가끔씩 어둠과 빛을 오갔어요. 그 불빛 아래 형사가 내게 녹음기를 돌려주었어요. 이게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녹음에 나온 목소리, 감식결과 부동산업자 최영호 맞습니다. 그 사람 이미 도주하려다 잡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민수는요? 형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감스럽게도 며칠 전 인근 공사장 인근 배수로에서 신분증과 소지품이 발견됐습니다. 아마 사고 직후. 그의 말이 흐려졌어요.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할머니,
도망가세요. 결국 그 아이는 나 대신 거길 갔구나.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형사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 위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피해자 진술을 통해 민수 씨의 용기가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묻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봄의 시작이었죠. 길가에 피어있는 개나리가 유난히 노랗게 보였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 씨, 이제 됐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진실, 이제 세상이 알아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사이로 전깃줄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지잉하는 미세한 전류음이 들렸죠. 마치 민수의 목소리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두웠던 벽도 환해지고 전등 불빛도 안정적이었어요. 나는 지하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방 안, 그곳에는 아직 민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 공책 한쪽에 누군가 연필로 덧그린 글씨가 있었죠. 빛은 사람을 살린다.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지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민수 씨. 당신의 빛이 나를 살렸고 이 동네를 살렸어요. 며칠 뒤 뉴스에서 그 사건이 보도됐어요. 불법 매입과 전기사고 조작으로 노인 주택을 노린 일당 검거. 신고자는 사라졌던 청년 고 한민수 씨로 밝혀져 TV 화면 속 민수의 사진이 비쳤어요. 그가 웃고 있었어요. 내가 지하방에서 봤던 그 미소 그대로였죠.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 미소가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했거든요.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었어요. 달빛이 부엌까지 스며들었죠. 지하문 틈새에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올라왔어요. 그 바람이 내 손끝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누군가의 인사 같았어요. 잘 가요,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이 집에도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그 일이 끝난 뒤 3달쯤 지났어요.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고 집안에도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죠. 이젠 밤에 불빛이 깜빡이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잡음 없이 잘 나왔고요. 모든 게 평온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그게 낯설었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정말 다 끝난 걸까? 아침마다 차를 끓이며 햇살이 스며드는 마루에 앉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좋아요. 예전엔 전기포트에 끓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하루의 소리일 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가끔 다른 음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칙하는 김 빠지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기척. 그럴 땐 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민수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어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지하문은 아직 닫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밤마다 문틈 밑으로 빛이 스며들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 누전등이 고쳐졌는데도요. 어느 날은 그 불빛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나는 그걸 밟지 않으려 조심히 걸었어요. 그 빛이 내 발끝에 닿을 때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뛰었죠. 민수 씨 거기 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불빛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할머니, 그 집에 아직 누가 산대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죠. 글쎄요, 낮엔 나 혼자인데 밤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장난인 줄 알고 웃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밤이 되면 누군가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천천히 조심스러운 걸음. 그리고 딸깍 전등 스위치 켜지는 소리. 그럴 땐 창문을 살짝 열어요. 찬 공기 속에서 봄의 냄새와 함께 익숙한 숨소리가 느껴져요. 두려움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기분. 며칠 전 경찰서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사건 정리 서류라며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나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건 종결이라는 글자 위에 도장을 찍는 게 왠지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기 전 나는 이렇게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그 문장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건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민수가 남긴 빛의 흔적이니까요. 오늘도 나는 손전등을 켜요. 민수가 남기고 간 그 낡은 손전등. 빛은 약하지만 밤마다 같은 시간에 스스로 켜질 때가 있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배터리가 다 닳았을 텐데 어떻게 불이 켜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건 민수의 인사일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 아직 계시죠? 그 불빛이 흔들릴 때면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민수 씨. 이젠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켜놓은 이 빛 덕분에 나는 아직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면 지하문 쪽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려요. 딸깍. 전등 스위치가 꺼지는 소리. 그럼 나는 미소 짓죠. 왜냐면 그건 늘 같은 시간이니까요. 민수가 문을 두드리던 바로 그 새벽 2시.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잦았어요. 하루 종일 맑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죠.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뭔가 낯선 냄새가 스며드는 듯 했죠.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딸깍 딸깍. 그 일정한 소리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때 지하문 쪽에서 아주 작은 스카는 마찰음이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천천히 문을 밀어보는 소리 같았어요. 바람이겠지. 창문이 조금 열렸나 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손끝이 저절로 떨렸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들었어요.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 민수가 남긴 손전등의 불빛이었어요. 분명 꺼져 있던 거였는데요. 민수 씨?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누군가 들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계단 아래로 천천히 한 발씩 내려갔어요. 바닥에서 나는 먼지 냄새가 이상하게 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린 것처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단 마지막 칸에 닿았을 때 갑자기 불빛이 꺼졌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이 되었죠. 그 순간 귓가에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도망가세요. 그건 분명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절박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목소리. 그저 조용히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바닥에서 뭔가 바스락하고 움직였어요. 발끝이 닿자 낡은 공책 한 권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민수가 쓰던 노트였어요. 그 안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볼펜 자국이 아주 선명했죠. 누군가 다시 온다. 불빛은 멈추면 안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깨 위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누가 언제 이걸 쓴 걸까요? 민수가 남긴 건 아닐 텐데
글씨가 너무 또렷했어요. 최근에 쓴 흔적이었죠. 나는 그 노트를 품에 안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지하에서 탁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 씨?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그때 전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거실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전기가 나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라디오에서 아주 희미한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누전 주의하세요. 그건 민수가 남긴 녹음기에서 들렸던 음성이었어요. 나는 라디오를 껐어요. 그런데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라디오가 아니라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때 문틈으로 바람이 훅 불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다시 켜졌어요.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그것을 들고 서 있는 듯 했죠. 누구지? 민수 씨예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나는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 불빛은 나를 향해 2번 깜빡였어요. 그리고는 서서히 사라졌죠.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같은 시각에 깨어나요. 새벽 2시, 그때마다 전등이 잠깐 깜빡이고 지하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려요. 이상하게도 그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안심돼요. 민수 씨가 다시 이 집을 지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날 밤 지하문은 잠겨 있었어요. 분명 내가 직접 확인하고 잠갔죠. 그런데 새벽 2시 갑자기 문고리가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미세한 잡음이 흘렀어요. 그 잡음 사이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 꺼지면 안 돼요. 그 말 민수의 녹음에서 들었던 그 문장이었어요. 설마 다시 녹음기가 켜진 건 아니겠지? 나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히 걸음을 옮겼어요.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는 순간 바닥이 살짝 울렸어요. 누군가 나보다 먼저 지하에 있는 느낌.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방 안은 분명 비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불빛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뭔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아니라 사람 손의 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그 불빛이 나를 향해 번쩍했어요. 나는 눈을 가렸어요. 잠시 후 불빛이 사라지고 방 안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서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닫았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입가의 상처, 그리고 들고 있던 열쇠꾸러미. 그건 최 씨가 쓰던 열쇠와 똑같았어요. 당신 최 씨예요? 그는 대답 대신 낮게 웃었어요. 내가 아니라면 누가 여기 남겠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최 씨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얼굴빛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그는 손전등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여기까지 왔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당신 민수를? 그 녀석 마지막까지 나한테 불을 켜두라고 하더군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 집은 우리 둘 다 떠날 수 없는 곳이었어.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울음처럼 들렸어요. 순간 위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문이 덜컥 닫히며 방이 어두워졌죠. 그와 나는 본능적으로 동시에 위를 올려봤어요. 천장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지직! 손전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그 불빛이 비추는 곳에 노트 한 권이 떨어져 있었어요. 표지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진실은 불빛 아래 있다. 최 씨가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이 노트 누가 쓴 겁니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전기가 탁 하고 꺼졌어요. 모든 불빛이 사라졌죠. 암흑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제 알겠죠? 불빛은 사람을 살리기도 죄를 비추기도 해요. 최 씨가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허공을 향해 외쳤어요. 그만해.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전선 끝에서 불꽃이 한 번 더 터졌어요. 짧은 섬광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죠. 그 불빛 속에서 본 건 민수의 그림자와 최 씨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장면. 그리고 다음 순간 불빛이 완전히 꺼졌어요. 모든 게 고요했어요. 잠시 후 지하문이 스스로 끼익 하고 닫혔어요. 나는 계단 밑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켜보니 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바닥 위에 떨어진 노트 한 권. 그 표지엔 새로운 글씨가 또 적혀 있었어요. 누전 경고 다시 시작됨. 다시 시작된다고?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새벽 나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문장 하나. 누전 경고 다시 시작됨. 민수가 남긴 노트에 적혀 있던 마지막 문장. 그게 무슨 뜻일까? 누전이라면 이미 다 고쳤는데? 그런데도 왜? 나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물기였어요. 천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전선 근처로 떨어지고 있었죠.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었어요. 그 옆엔 드라이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가 일부러 두고 간 것처럼요. 민수 씨가 다시 고치려던 건가요?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갑자기 방 안 어딘가에서 지직 불꽃이 튀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때 공책이 바람에 넘겨졌어요. 그 안엔 새 글씨가 하나 더 생겨 있었어요. 범인은 아직 위에 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계단 위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문틈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나는 조용히 손전등을 껐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위층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그 여자가 아직 모르네. 다 끝난 줄 알고 있잖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최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 잡혀간 게 아니었던 건가요? 여보, 내려와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여자였어요. 이젠 조용히 정리만 하면 돼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요. 최 씨에게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이 집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서둘러 계단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확실히 끝내야 돼. 그 녹음기 남겨두면 안 돼. 걱정 마. 할망구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 그들이 문을 열었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들의 발끝을 비췄어요. 남자의 신발, 검은 운동화. 여자의 손엔 하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그건 민수가 쓰던 손수건이었어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 한가운데에 있던 녹음기가 스스로 켜졌어요. 딸깍.
그리고 스피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남자가 놀라서 발을 뒤로 뺐어요. 이게 뭐야 꺼. 그가 녹음기를 집어 던지려는 순간 스피커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어요. 당신들이 한 일 불빛이 다 보고 있었어요. 지직. 전선이 터지며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자의 손에 들린 천이 불꽃에 타올랐죠.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그 틈을 타 문을 닫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사람 둘이 지하로 내려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요.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지하에서 또 한 번 불빛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하엔 아무도 없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 바닥엔 녹음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 안엔 마지막으로 이런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불빛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나는 계단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민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지켜준 거니까요.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어요. 그 빛이 부엌 바닥까지 스며들었어요. 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민수 씨, 당신이 말한 그 빛, 이젠 정말 이해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 밤의 소리도 불빛의 흔적도 사라졌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 집의 공기가 이제는 다르다는 걸요. 벽에 스며든 먼지 냄새 사이로 어딘가 따뜻한 냄새가 배어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듯한 살아있는 냄새. 경찰 조사로 모든 게 정리됐어요. 그날 새벽 지하로 내려갔던 사람들, 그중 한 명은 부상 상태로 잡혔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취를 감췄다고 했죠. 그게 누구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가 지켜낸 건 사람의 생명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은 내게 낡은 녹음기를 돌려줬어요. 이건 이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음성이 남아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둠은 잠시뿐이에요. 불빛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녹음기 불빛이 아주 잠깐 깜빡였다 꺼졌어요. 그 한순간이 마치 작별의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봄이 완전히 찾아왔어요. 마당엔 새싹이 돋고 담장 아래엔 노란 개나리가 고개를 내밀었죠. 지하문 앞에 작은 화분을 하나 뒀어요. 그 위엔 민수가 남긴 손전등을 얹었어요. 밤이면 그 손전등이 스스로 켜져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불빛이 은은하게 피어오르죠. 그 빛이 마루 끝까지 번져올 때면 나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해요. 민수 씨, 오늘도 고마워요. 그 말이 끝나면 바람이 살짝 불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요즘은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요. 누군가는 이 집을 기적의 집이라 부르고 어린아이들은 지하문 앞에서 소원을 빌어요. 이 집에선 나쁜 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어요. 그래, 이 집엔 이제 어둠이 머물지 않아. 밤이면 창문 밖으로 전깃줄이 반짝이죠. 그 소리가 꼭 민수의 숨소리처럼 들려요. 규칙적이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가끔은 새벽에 눈이 떠져요. 그 시간 2시. 그때마다 라디오가 잠시 켜집니다.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할머니, 이제 편히 주무세요. 그 한마디가 들리면 나는 다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답합니다. 응, 이제 괜찮아.
너도 편히 쉬어, 민수야. 아침이 오면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어요. 그 빛이 지아문 손잡이를 비추면 은빛이 번쩍하죠. 그 순간마다 생각해요. 민수 씨, 당신의 빛이 이제 나뿐 아니라 이 마을을 살리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아요. 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려요. 그날 새벽 두드리던 그 소리.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외침이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건 삶으로 돌아오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사람의 목소리 중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경고가 있다고. 그건 누군가를 살리는 외침이에요. 민수가 남긴 그 한마디가 내 삶을 그리고 이 마을을 바꿨어요. 창문을 여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햇살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민수 씨. 이제 당신의 봄이에요. 세상 어딘가엔 아직도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다. 그건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깨우는 빛의 경고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믿는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고.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불빛 하나가 여러분 곁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그 빛을 잃지 말아요. 감사합니다.